전시장 이어서 좀 해볼게요. 시험 문제 나온 것들하고 좀 주로 알아야 될 것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차광제 도포 시계를 보면은 토마토는 순광능이 800W 이상이면 너무 강한 것이므로 차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해가 떴을 때 몇 와트 나올 거예요 지금? 요즘에 한 11시부터 2시까지 거의 1000W를 왔다 갔다 해요. 900에서 1050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세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도포제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죠. 쳐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쳐야 되겠죠. 그럼 토마토를 왜 기존에 했을까요? 왜? 다른 작물로 안 하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치던 채소 중에서 토마토와 오이가 제일 광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마토 오이가 기준점이 그 이한 전부 낮거든요. 그러면은 토마토가 800W 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딸기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하에서 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800W에 치고요. 순광관이 많더라도 차광 커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일단 차광 커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광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얘기고요. 요즘에는 추세가 커튼이 있는데 차광 도포제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커튼을 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차광 도포제는 외부 도포잖아요. 외부 차광이기 때문에 내부 차광보다 효과가 좋고요. 해놓고 나서 그렇다고 가다가 외부 차광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내부 차광을 또 이제 커튼을 치기 시작해요. 안에다가. 요즘 추세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튼이 있으면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요즘에는 추세가 외부에다 차광을 한번 더 하고 나서 커튼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커튼은 아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커튼보다는 차광 도포제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여본이 온실내 기온보다 2도 정도 높아진 시간이 길어지면 차광계를 도포할 조기이다. 그러니까 여본이 온실내 기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본이 공기 온도보다 높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라고 했죠? 기공이 작게 열리거나 닫히고 있다. 그럼 우리가 식물이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식물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장주님, 내가 너무 건조하고 너무 증산하기 힘들어서 기공을 닫겠습니다.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차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이렇다는 얘기죠. 보통 광양으로도 하기도 하고 바로 이런 그 여본을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적 컴퓨터 중에서 우리 이제 2학기 때 사용한 온실에서는 그 열화상 카메라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여본이 공기 온도보다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산광 스크린을 칠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여본이 공기 온도보다 높아질 때 스크린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죠. 차광제 사용 방법은 뭐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적정 조건이 뭐예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으며 바람이 적고 맑은 날 사용해라. 이런 날을 주로 하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날이 꼭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은데 이런 날이 좋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으며 흐린 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광 도포제가 마른 속도가 느려지죠. 근데 온실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평평한 데다가 페인트를 칠했어요. 지붕 경사진에 뿌렸어요. 경사진에 뿌렸죠. 측면에도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안 마르면은 맨 위는 얇아지고 아래쪽은 어때요? 두꺼워지죠. 그러면은 편차가 생기겠죠. 우리가 그런 거 원하진 않죠. 기온이 낮고 흐리고 습도가 높으면은 도막이 어디는 얇아지고 어디는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두 번째, 바람이 부는 날은 어떨까요? 첫 번째, 도포 작업이 이제 위험하죠. 바람이 불 때 온실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사람이 온실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 차광제가 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뿌리지 않고 옆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 도포 페인트의 손실이 많아지게 되고 잘못하면 주변 장목에 아니 주변 건물이나 이런 곳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광 도포 사용 방법은 전용 고무기 또는 노즐에만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도포면이 들어오면 도막이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우리가 잘 닦아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밟고 보시면은 경사져 있잖아요. 경사지니까 아무래도 빨리 안 말면 흘러내리겠고 측면에도 뿌리거든요. 측면에도 뿌리게 되면은 빨리 안 말면 밑으로 다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도포 전 도포가 되는데 도포가 햇빛이 이게 난반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탄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도포한 곳과 도포하지 않은 곳 그들 딱 표시가 나죠. 예. 그다음 밖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안에가 안 보일 정도 뿌려야 돼요. 이렇게요. 안에가 보이지 않죠. 이렇게요.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포제 같은 경우 제거할 때 이제 뭐 약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걸레 같은 거 닦아냅니다. 이렇게요. 약을 뿌리서 걸레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도포제 제거한 거, 제거하지 않은 거 표시가 나타나고 실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도포제를 하게 되면은 3분의 1 정도로 섞게 되면은 보통 이제 노루 도포제 기준 33%가 나오고요. 1대6 정도 섞으면은 약 20%에 30%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6으로 시키면 10% 초반대가 나오고요.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일단 차광률에 따라서 혼합 비율에 따라서 차광률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덴프로사 제품이 있는데 이거 마덴프로사께 이제 좀 원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레드 조리라고 해서 가시광선 전체 모든 광을 다 차광하는 것이 레드 조리라는 제품이 있고 레드 시트라는 거는 적외선 영역을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과시키는데 적외선 때는 더 많이 차광시키는 이런 제품이 있고요. 레드 퓨즈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화해 농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 특정한 파장,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특정한 파장을 더 통과시키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화탁, 그러니까 꽃의 색깔을 이쁘게 하는데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것들요. 예. 그다음에 대성 CNS라고 해서 대성 CNS는 이제 독일 계사인데 독일계에서 만든 이런 페인트도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고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인공광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공광을 얘기하면은 인공광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고압 나트륨등이거든요. 일단 여기 등이 있는데 보광등에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의도에 따라서 이제 자연광만으로는 이제 생산성이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광이라고 하는데 인공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광이 있고 일장 조절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광은 뭐예요? 와트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야 되고요. 일장 조정료를 뭐예요? 전조제배를 해서 뭐죠? 일장을 말 그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조제배는 주로 화해에서 많이 쓰고 딸기 같은 데도 많이 쓰는데 얘는 에너지가 필요 없고요. 밤낮의 길이만 조정한다. 보광은 뭐예요? 에너지 개념이 와트와 줄로 계산하는 반면에 전조는 와트와 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요. 이것들요. 낮 시간이 몇 시간, 밤 시간이 몇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들요. 보광등 이제 일사량 부족이 되면은 토마토의 기준에는요. 오늘 내일 뭐 3, 4일 비가 오거나 흐리면은 약 2주에 꽃이 잘 안 좋아요. 오이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3, 4일 사이 안 좋으면은 오늘 꽃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꽃이 안 좋은 지는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화방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요. 특히 겨울철에 화방 건너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조량 부족에 의한 화방 건너뛰기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는 뿌리가 좋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요. 뿌리의 광합성이 양분이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뿌리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뿌리의 병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죠. 또 하나가 겨울철에 3월달하고 12월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똑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강가가 똑같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모든 경비는 똑같은데 광만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만 보충해서 생산량을 올릴 수 있다면은 내가 다른 데 투자한 것들도 따라서 더 본전을 뽑을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보강을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고압 나트륨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LED 등을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도 고압 나트륨을 많이 쓰긴 써요. 그렇지만 LED로 지금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천안에 있는 저희 학과 제가 사용하고 연구원실인데 벌써 지금 3월달의 모습이요. 세력이 강하죠. 보강등 쓴 쪽이. 보강등을 수주한 쪽들은 힘이 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강등에 대한 이제 돈이 문제겠죠. 초기 투자비가 크다는 것들이고요. 보통 동절기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1헥타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만 1,000만 원 들어가고 지금 이것도 제가 코로나 전에 이걸 만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니까 아마 여기서 한 1.4를 곱해야 될 거예요. 전기요금이 지금 30, 40% 올랐거든요. 한 1,300에서 1,400 정도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등 때문에 일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다음에 수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전기를 더 증설해야 되거든요. 전기 증설할 때 한 500kW 증설을 하려면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수전 비용만 또 한 5, 6천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보강을 할 때는 주의점이 있는데 그 생장점하고 전등하고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야 되는데 1.5m 고압 나트륨 등은 LED 등 같은 경우도 50에서 1m, 50cm에서 1m 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측고가 한 6.5m에서 7m가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보강등 설치할 때는 반드시 측고 높이가 유지가 돼야 된다. 측고가 낮은 호실에서는 보강등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강은 되게 비싸다고 했어요. 등이 자체가 비싸고 에너지 비용도 비싸요. 그럴 것 같아요. 환경 제어 장치가 되게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복합 제어기랑 양해 시설이랑 환기창이랑 커튼들이 같이 연동해서 작동할 때만이 최고의 성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약한 광량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등을 갖다 100W, 200W 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약한 광량은 도장을 초래하고요.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래서 잠을 재우는 것도 아니고 잠을 안 자. 그런데 광합성도 충분히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보강등을 달았는데 오히려 약한 등을 달면 더 안 좋아진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보강은 환경관리하고 CO2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환경제품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빛이 밖으로 나간 것은 법률과 민원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빛이 밖으로 나가면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법으로 단속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민원의 우려들도 있다. 지금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보강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냈었고 그다음에 등에 고압 나트륨 등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보게 되면 가격 변동 볼게요. 지금 LED하고 이제 보호광들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수명이 제일 긴 건 LED등이 제일 길어요. LED가 고압 나트륨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파의 비율이 LED등이 높고요. 파의 비율이 고압 나트륨 낮고 밑에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두 가지만 고압 나트륨등과 LED등만 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요. 일단 효율이 파의 비율이 높고 대신에 LED등은 한 개 가격이 얼마다? 이게 제가 보여드렸죠? 얼마라고 했어요? 등 있죠? 지금 100만 원 정도예요. 보통 100만 원 안팎 80에서 한 12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고압 나트륨 등은 한 20에서 3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등값이 거의 3배 정도, 뭐 4배까지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세트 비용하게 되면은 보통 한 이제 보통 1헥타에 1000개에서 1200개 기준으로 잡으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보면은 등가만 해서 LED 등 같은 경우는 3억, LED는 11억 정도 나오고 고압 나트륨 등은 한 3억 100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 전기 시설까지 하게 되면은 한 12억에서 LED 등은 12억 정도, 그다음에 나트륨 고압 나트륨은 한 4,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 전기값이 지금 40원이 아니라 지금 100원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농업용 전기값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천만 원이 아니라 전기값도 한 3천만 원 이상 잡게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제곱미터당 6kg가 아니라 옛날에 지금은 8kg, 얘는 한 20kg 정도 따야 이득인데 그러면은 평당으로 따지면 60kg, 뭐 그다음에 30kg죠. 그리고 내가 100kg 따던 데는 LED 따면 160kg 따야 되고 고압 나트륨 따면 130kg 따야 수익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경제성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과체부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요거 문제가 좀 해결됐다는 거 이제. 이것도 한번 2학기 때 그 온실 뭐죠? 경제성 분석할 때 이걸 한번 요런 식으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자고 실제로 LED 등 실제로 시중에서 파는 거 조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외부 견적을 제가 갖고 올 테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들 할 때. 그다음에 저희가 온도도 좀 했었죠. 우리가 온도를 할 때 생육 조절할 때 쓰는 온도가 뭐라고 했어요? 생장 강도 조절할 때 쓰는 것이 주 생육 강도는 주야간 평도고 생육 조절, 그러니까 영양생지 생식 조절은
DIF라고 해서 주야간 평균 온도를 조절하는 대체열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 조절할 때도 온도가 높으면 조금 더 생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따지면은 이제 DIF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평균 온도가 높을 때 더 효과가 크다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도가 우리가 온실에 쓰는 거는 주간 평균 온도, 일평균 온도, 그 다음에 주야간 주간 평균 온도, 야간 평균 온도, 주야간 온도 편차를 갖고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고요. 월 평균 온도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할 수가 있어요? 생산량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달에 평년 온도보다 4도가 높아요. 그러면 내가 8월 달에 착화된 것들이 8월 중순에 착화된 것들이 45일에서 50일 사이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8월 중순까지 4도가 높았다. 그러면 우리 생산량이 몇 프로 감소될 거 알 수가 있어요? 1도당 8% 됐죠. 8, 4, 32. 한 30% 정도 이상이 생산량이 감소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월평균 온도가 뭘 한다?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 좀 더 나가면 이제 생산량이 얼마 감소될 거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간 평균 온도 갖고 뭐 한다? 지난번에 왜 나의 전체 온실의 나무의 생장이 세력이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를 주간 평균 온도 갖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일평균 온도는 우리가 그날의 생육을 조절할 때 사용하고 주야간 평균 온도는 생식과 영역을 할 때 차지한다고 있어요. 그다음 온도 변화 결로 온도하고 이거 있죠. 1교차 결로 온도 온도 변화 속도는 뭐예요? 결로 온도 측정할 때 쓰죠. 온도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결로가 많이 생긴다. 결로 온도 그러니까 온도 변화 속도가 작을수록 변화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 높음은 최고 온도, 그다음에 최고 낮은 최저 온도, 주간 평균 온도, 일일 평균 온도, 야간 평균 온도 있어요. 근데 어느가 최고 높아요? 최고. 그다음 높은 게? 주간 온도. 그다음 높은 게? 일일 평균. 일일 평균 온도, 야간 평균 온도. 그렇죠? 이 순서대로 지나가죠, 이것들요. 요거 갖고 문제 낼 수 있겠죠, 재밌게. 온실의 온도 못 보게 되면은 온실에서는 이제 온도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았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수평적, 수직적 온도 편차는 발생하죠. 그래서 동쪽과 북쪽의 온도가 낮고요. 온도 편차는 시간적 계절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봄철은 온도 편차가 더 심하고 여름철에는 거의 없고 겨울철에는 봄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편차가 심한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 경사가 클수록 표면의 그 온실의 온도 편차가 크다. 그리고 지붕을 경사가 작으면은 온도 편차는 작은데 뭐가 문제예요? 환기도 있지만 주로 이제 비가 내렸을 때 이제 그다음 눈이 내렸을 때 이게 내려가는 게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비가 오면은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못 빠져나가고 고이 문제 생기겠죠. 이것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일이 생길까요? 온실은 정교하게 졌어요. 대충 졌어요. 대충 졌죠. 근데 물이 안 빠지고 지붕에 물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차 있어요. 물이 이만큼 쌓인 때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이만큼 한 30cm, 50cm가 차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물이 들어와. 그 틈새요. 내가 그 쫄대 껴갖고 껴놨잖아요. 그 틈으로 물이 들어와. 그거는 우리가 똑똑 떨어져요, 물이.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아야,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흐름이 좋으면은 온실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죠. 대신에 흐름이 좋은 경사도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온도 편차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적당하게 만들고 일단 기둥으로 뭐 하는 데 있어요? 우수를 만들었죠. 우수관을 기둥으로 만들고 또 뭐예요? 구배를 양쪽으로 냈죠. 그러면 구배를 적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신 뭐가 문제예요? 비용이 올라가죠. 그다음 온도계는 구역당 최소 몇 개? 2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온풍 난방시 온도 분포에서 보면은 온풍 난방할 경우 닥트를 설치하면 어때요? 닥트로 멀어질수록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요.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온수 파이프는 온풍 난방보다는 편차가 적지만 얘도 편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온풍 난방에 비해서 편차가 적다. 그 다음에 파이프가 굵을수록 어때요? 편차가 커져야 작아져요? 적어지죠. 예. 그래서 온수 파이프 운동 보게 되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속에 따라 공결을 보게 되면은 이제 풍상창, 풍하창 얘기하고 있고 측창 환기 시 온도 분포는 천창이 없기 때문에 온도 차이의 중력 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천창이 있으면 뭐예요? 중력 환기 일어나고 측창은 뭐예요? 풍력 환기가 발생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연동이 그러니까 여러 연동일 때는 그러니까 측창 환기가 효과가 적어지죠. 예. 온실이 작을수록 측창 환기 효과는 커진다. 측창 환기는 뭐예요? 중력 환기예요? 풍력 환기예요? 풍력이죠. 풍력 환기죠. 이것들은. 천창은 뭐예요? 천창은 중력 환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중력 환기하고 그 뭐라고 해요? 풍력 환기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바람이 없을 때 공기도 측창이에요. 그때 어때요? 온실 가운데 부분이 온도가 높죠. 굉장히 높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도, 49도 올라가죠. 가해만 좀 시원하고 말아요. 이것들은. 환기시 온도 분포는 이제 천창 환기 때는 중력 환기가 일어나서 이제 측창 환기가 이제 중력 환기가 일어나고요. 근데 측창이 없어도 풍력 환기가 발생해요. 왜 그래요? 이해 못했어요. 아, 측창이 없어도 풍력 환기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바람이 불면서 우리 온실을 만족일 필요는 없어요. 바람이 불면 안에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얘들은. 그러다 보니까 풍력 환기도 같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곡부에 위치하면 곡부는 어깨 개편을 얘기해요. 어깨에서 컨트를 열게 되면 천창을 열게 되면 천장 부분에 고온이 발생해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웬만하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곡부보다는 우리가 용마루에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 천창이 있을 때 측창과 천창이 있을 때 공기율은 매우 좋죠. 왜요? 30도, 31도, 30도, 29도 거의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온도 높죠. 일평균 온도는 이제 높으면은 광량이 적으면 일평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약해지죠. 광합성 소물이 많고 광량이 많은데 온도를 낮게 관리하면 식물이 과범부가 되고 그 다음날 광합성을 하질 않는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일평균 온도를 보게 되면은 보통 과체류의 경우 일평균 온도가 1도 높을 때마다 얼마큼 속도가 빨라져요? 10%의 속도가 빨라지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1도씩 상승할 때마다 10% 빨라져. 그럼 이거 볼게요. 작년에 8월 달에 몇 도가 높았대요? 평년보다? 4도가 높았죠. 그러면은 성장 속도가 몇 프로 빨라요? 40% 빠르죠. 그러면은 내가 8월 달 평상시 같으면요. 한 일화방이 8월 15일 날 심어놨으면 일화방이 한 8월 25일쯤 폈는데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게 언제 폈을까요? 8월 20일에 폈겠죠. 예.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2화방이 폈겠죠. 8월 30일 날 폈고요. 30화방이 3화방이 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착과를 시킬 수가 없죠. 광합성을 채 하기도 전에 누적되기도 전에 꽃이 막 펴버리니까 어때요? 꽃을 제거하느라 바쁘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성장속도 그러니까 1도 높으면 10% 빠르다는 거는 이거는 어때요? 사도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작기를 우리 재배 방법을 다시 정리할 정도로 이거 큰 차이라는 거 이것들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들이요. 그럼 1도 올라면 몇 프로 감소한다? 우리가 8% 감소할 수밖에 없죠. 성장의 속도는 우리가 40%가 빠른데 생산량 어때요? 32%가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평균을 보게 되면 볼게요. 평균도가 높을수록 과일로 양분이 가고 2% 양분 적게 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로 양분이 많이 가니까 세력이 더 약해질 것 같아요. 화방을 계속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안 하면은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 다음에 이거 RPR.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많이 냈어요. 이거 이제 식을 이번까지는 식을 넣어주고요. 다음 주부터 다음 기말고사는 식을 없앨 거예요. 이제 이거 내오세요. 이거 두 개요? 이거로 한번 아니 아래 거 내가 뒤에 거는 쓰지 마요. 앞에 거. 이거는 뒤에 거는 해봤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아갖고 저희가 이제 이거 유럽에서 쓰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고친 거 1번으로. 2번 것이 우리나라에 안 맞더라고. 그래서 1번 걸 고쳤어요. 다시 해서 우리나라 맞게. 우리나라 광학 온도가 너무 차이 나서 유럽하고 2번 사용했더니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몇 번 다듬어서 1번을 했더니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친 거 이거는. 이거 만든 겁니다. 저희가 따로. 좀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 2학기 때부터는 아예 이제 식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광이 많을수록 좋지 않다는 거. 1700, 1800을 넘어가면은 해롭다는 거예요. 광이 오히려. 그다음부터 하고. 광량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 광량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고 광량이 적어지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육단과의 최종 온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됐고요. 제가 DIF까지 냈어요. 그 다음에 DIF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은 DIF가 차이가 커질수록 저기 영양생자로 가 생식생자로 가고 작아져서 영양생자로 가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저온이고 저온이고 그럼 이렇게 되고 고온이고 저온이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한번 핸들장상의 관계 한번 보세요. 이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딱 해고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냈거든요. 이거 나서 이제 여기까지예요? 예. 그다음에 오늘 다 들었으면은 80점 바로.